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뭐 노리고 나타난 거 뻔하잖아요. 재산? 이 낮은 세탁소밖에 없어. 그런데 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오늘도 손님이 없네. 박순자는 빈 세탁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다 정말 문 닫는 거 아닌가. 철커덕. 낡은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먼지가 쌓인 카운터, 오래된 다리미판, 누렇게 바랜 영수증 뭉치들. 세탁소 안의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다. 창밖으로는 새벽 6시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순자는 두꺼운 점퍼 위에 낡은 앞치마를 둘렀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시큰거렸다. 세탁소 입구의 유리문에는 박순자 세탁소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다. 15년 전 남편 김영수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그날 이후 순자는 단 하루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남편이 평생 일군 가게였고 그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처음엔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세탁소 프랜차이즈들이 동네 곳곳에 생겨났고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다. 순자는 카운터 서랍을 열어 낡은 가계부를 꺼냈다. 빨간 숫자로 가득한 장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번 달 전기세도 밀렸고 월세도 다음 주면 내야 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고작 30만 원. 순자는 가계부를 도로 서랍에 넣고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아줌마 계세요?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옆 건물 편의점 사장이었다. 그는 비닐봉투에 담긴 와이셔츠 2벌을 건넸다. 이거 좀 부탁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요. 그래요, 걱정 마세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접수중을 끊어주었다. 편의점 사장이 나가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순자는 와이셔츠를 분류하며 남편 생각에 잠겼다. 영수는 과묵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열었고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순자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밤마다 허리를 주무르던 모습을, 통장 정리하며 한숨 쉬던 모습을. 그래도 영수는 늘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남편이 떠난 지 15년. 여전히 그 빈자리는 너무 컸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지만 손님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순자는 도시락통을 꺼내 차가운 밥을 먹었다. 반찬은 김치 몇 조각과 계란말이가 전부였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맛이 없었다. 그래도 먹어야 했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오후가 되자 우체부 아저씨가 들어왔다. 그는 두꺼운 등기우편 한 통을 건넸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순자는 영문도 모른 채 서명을 했다. 우체부가 나가고 순자는 봉투를 살펴봤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고지서인가? 아니면 세금 독촉장? 손이 떨렸다. 순자는 봉투를 뜯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뭐가 또 문제란 말이야.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다. 맨 위에는 법률사무소 레터헤드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 또박또박한 활자들이 보였다. 순자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귀하는 김영수 씨의 법정 배우자로서 상속 관련 사항을 통지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남편에게 남길 재산은 이 세탁소밖에 없었는데 계속 읽어 내려갔다.
고인에게는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김민석 1971년생이 있으며 해당 자녀가 최근 고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손자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눈앞이 아찔했다. 전혼? 자녀? 김민석?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남편 김영수는 자신과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다. 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며 다시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순자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다.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순자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저녁이 되어 세탁소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순자는 쓰레기통에 버렸던 서류를 다시 꺼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다. 김민석, 1971년생,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순자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것이 1980년. 그렇다면 그 아이는 결혼 전에 태어난 것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배신감, 분노, 혼란. 온갖 감정이 뒤섞였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 왜 이제 나타난 것인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서류 하단에는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순자는 그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밤이 깊어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이 세탁소에서 함께 웃던 날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새벽 5시 순자는 잠을 설친 얼굴로 일어났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늙고 지쳐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순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렸다. 오늘도 세탁소 문을 열어야 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세상이 무너지든 말든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다. 세탁소에 도착해 셔터를 올렸다. 어제 받았던 서류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내용이 맴돌았다. 김민석, 남편의 아들. 순자는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며 생각에 잠겼다. 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남편을 닮았을까? 오전 10시쯤 세탁소 전화벨이 울렸다. 순자는 다림질하던 손을 멈추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박순자 세탁소입니다. 박순자 씨 댁 맞으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이정민입니다. 순자의 손에서 다리미가 미끄러질 뻔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 네, 맞습니다. 어제 발송해드린 서류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순자는 목이 메어 대답하기 힘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봤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영수 씨의 장남 김민석 씨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남기신 유품 중 박순자 씨께 전달하라는 물건이 있어서요. 유품이요? 네. 일기장과 편지 몇 통입니다. 김민석 씨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일기장. 남편이 일기를 썼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언제?
만나면 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는 어떠십니까?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금요일. 이틀 뒤. 그때 남편의 숨겨진 과거를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두렵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시계, 안경, 낡은 지갑, 명함 몇 장,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순자는 수첩을 펼쳤다. 남편의 필체로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름은 대부분 세탁소 거래처들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 순자는 손을 멈췄다. 모서리가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흑백 사진. 젊은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편도 행복해 보였다. 순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한 모습이었다. 이 사람이 그 아이 엄마인가? 순자의 가슴이 저렸다.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이, 그것도 자신이 전혀 몰랐던 과거가.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70년 봄. 순자는 사진을 다시 수첩에 끼워 넣고 상자를 덮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순자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온갖 상상을 했다.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남편을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것일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이 낡은 세탁소가 전부인데. 그래도 불안했다. 금요일이 다가왔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세탁소 문을 닫았다. 오후 1시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법무법인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순자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다. 10층짜리 건물의 5층.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깨끗한 리셉션 공간이 나타났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예약하고 오셨나요? 네. 박순자입니다. 이정민 변호사님.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대기실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벽시계를 보니 정확히 2시였다. 몇 분 후 변호사가 나타나 순자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다. 상담실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는 크지 않았고 머리는 반백이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남자는 순자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석입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변호사가 자리를 권하며 입을 열었다. 자, 2분 다 앉으시죠.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펼쳐놓았다.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등본,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었다. 고 김영수 씨는 1968년 첫 결혼을 하셨고 1971년 장남 김민석 씨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 배우자와 사별하셨고 김민석 씨는 외가에 맡겨졌습니다. 이후 김영수 씨는 1980년 박순자 씨와 재혼하셨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며 숨을 참았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그를 바라봤다. 남편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눈매가 닮았다. 어떻게 모르셨어요? 외할머니께서 숨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만 들었고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외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주소를 찾았는데 김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미 15년 전에 돌아가셨더군요. 상담실에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고인께서 남기신 유품입니다. 김민석 씨가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상자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노란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변호사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순자 앞에 놓았다. 검은색 표지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0년 3월 5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다. 순자는 숨을 고르고 글을 읽기 시작했다. 민석아,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다. 너를 지키지 못했고 찾아가지도 못했다. 내 엄마가 떠났을 때 나는 너무 어렸고 무능했다. 그래서 너를 외할머니께 맡기고 도망쳤다. 용서해다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 위에 얼룩을 남겼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순자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그 아이를 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을. 순자는 좋은 사람이다. 나 같은 인간은 그녀를 만날 자격도 없었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남편이 평생 이런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다는 것이. 김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 일기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민석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 편지는 제가 발견했을 때 이미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셨지만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입니다.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개봉되지 않은 편지. 남편이 아들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순자는 김민석을 바라봤다.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순자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편지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다. 남편의 필체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보였다. 민석아, 아빠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까?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겁하니까. 너를 찾아갈 용기가 없으니까. 내 엄마가 떠난 후 나는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24살 청년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너무 버거웠다. 결국 너를 외할머니께 맡기고 나는 도망쳤다. 그 후로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너는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빠를 원망할까? 하지만 찾아갈 수 없었다. 내가 나타나면 내 삶이 흔들릴까봐. 이기적인 변명인 줄 안다. 이제 나는 늙었다. 건강도 좋지 않다.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죽기 전에 너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 그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기를 바랄 뿐이다.
미안하다, 민서가. 아빠는 정말 못난 아버지였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내가 행복하기를.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순자는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변호사가 물티슈를 건넸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다. 그저 울음을 참으려 애쓸 뿐이었다. 김민석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담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한참 후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나요? 김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외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가난했어요. 외할머니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셨고 저는 중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봤다. 20살부터는 용접 일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녔고요. 졸업 후에는 작은 철공소에 취직했다가 10년 전에 제 철공소를 차렸습니다. 아주 작은 곳이지만 그래도 제 일터입니다. 순자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남편의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순자가 물었다. 결혼은 안 하셨나요? 김민석은 쓸쓸히 웃었다.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가정을 꾸릴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이 남긴 상처가 아들의 인생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두 분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법적으로는 김민석 씨도 상속권이 있습니다만. 김민석이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이 사람은 돈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의 아들일 뿐이었다. 세탁소는 빚만 있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남편이라는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슬픔을 공유하고 있었다. 상담이 끝나고 순자와 김민석은 법무법인 건물 밖으로 나왔다. 저녁 무렵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순자는 외투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김민석도 조용히 그녀를 따라왔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시간표를 확인하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다. 김민석은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버스가 올 때까지 10분 남았다. 긴 시간이었다. 김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버지 산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자는 그를 돌아봤다. 김민석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용인 공원묘지입니다. 합장면은 아니고 단독으로. 감사합니다.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가실 건가요? 이번 주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김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자도 자신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남자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남편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버스가 도착하고 순자가 올라타려는 순간 김민석이 불렀다. 저기, 박순자 씨. 순자는 발을 멈추고 돌아봤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오래 기억해 주셔서.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김민석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버스가 출발하고 그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남편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 순자는 가방에서 일기장과 편지를 꺼내 다시 펼쳤다. 남편의 글씨를 하나하나 따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라도 말했으면 같이 짐을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화가 났고 슬펐고 안타까웠다. 남편이 평생 혼자 짊어진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이 갔다. 주말이 되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장미꽃 한 다발을 샀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다. 약속 장소인 용인 터미널에서 김민석을 만났다. 그는 평소보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늦지 않으셨네요. 네, 일찍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공원묘지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봤다. 20분쯤 지나 묘지에 도착했다. 순자가 앞장서서 남편의 묘를 찾아갔다. 묘비에는 김영수지묘라고 새겨져 있었다. 사진도 붙어 있었다.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담긴 영정사진. 김민석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순자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김민석은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순자도 함께 절을 했다. 절을 마치고 두 사람은 묘 앞에 나란히 앉았다. 김민석이 과일을 차리고 순자가 꽃을 놓았다.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제사상이 차려졌다. 김민석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민석입니다.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외할머니가 아버지 주소를 숨기셔서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는 말을 이으며 눈물을 닦았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제 철공소도 있고 건강합니다.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다. 김민석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아버지, 이분은 박순자 씨입니다. 아버지, 아내셨던 분이시죠?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셨다니 다행입니다. 순자는 묘비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이 아이 정말 착해요. 당신을 닮았어요. 왜 이런 아들을 숨기고 살았어요? 바보 같으니. 두 사람은 1시간쯤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슬픔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묘를 나서며 김민석이 물었다. 점심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두 사람은 묘지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허름했지만 깨끗한 곳이었다. 순자는 된장찌개를, 김민석은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둘은 마주 앉아 있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아침보다는 조금 나아진 기분이었다. 김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박순자 씨는 아버지와 어떻게 만나셨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중매였어요. 제 친구 소개로. 1979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당시 작은 세탁소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는 식당에서 일했죠.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착했어요. 순자는 과거를 떠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세탁소를 인수했어요. 대출받아서요. 그때부터 둘이서 정신없이 일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둘이 함께 했으니까. 음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한참 먹다가 김민석이 말했다. 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아버지가 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당신 아버지가 초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죠.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아버지는 끝까지 숨기신 거네요. 원망하세요? 아니요. 김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어렸을 때는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왜 찾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순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거예요. 원망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다. 순자가 김민석에게 물었다. 철공소는 어디 있어요? 안산이요. 작은 공단 안에 있습니다. 혼자 운영하세요? 아니요. 직원 2명 있어요. 다들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이지만 잘 도와주십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다. 김민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박순자 씨는 자식이 없으세요?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질문이었다. 없어요. 아이가 안 생겼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순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당신 아버지도 원했고. 하지만 인연이 없었나 봐요. 병원도 다녀봤지만 결국 포기했죠. 김민석은 안타까운 표호로 순자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터미널에 도착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김민석이 먼저 인사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요. 혼자 가시면 마음 아프실 것 같아서 덕분에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드릴 수 있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세탁소 전화번호예요.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김민석도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저도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거칠지만 따뜻한 악수였다. 김민석이 버스에 올라타고 손을 흔들었다. 순자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버스가 떠나고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겼다. 김민석이라는 사람, 남편의 아들. 그는 원망도 하지 않고 재산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한 사람의 아들일 뿐이었다. 순자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순자를 맞이했다.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명함을 꺼내봤다.
김민석 철공소. 간단한 명함이었다. 전화번호와 주소만 적혀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순자는 평소처럼 세탁소를 운영했다. 하지만 틈틈이 김민석 생각이 났다. 그는 잘 지내고 있을까? 철공소 일은 잘 되고 있을까? 혼자 사는 그는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용기를 내어 김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가 받았다. 여보세요? 저 박순자입니다. 아, 박순자 씨. 안녕하세요. 괜히 전화드린 건 아니고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밥은 잘 챙겨 드세요? 김민석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대로 챙겨 먹고 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이번 주말 시간 되시면 제 세탁소로 오시겠어요? 점심 한번 같이 하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순자는 괜한 제안을 한 것 같아 후회했다. 그때 김민석이 대답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제가 요리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먹으면 덜 외롭잖아요. 그럼 토요일 낮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오랜만이라 기대가 되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샀다. 돼지고기, 두부, 애호박, 감자,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마음먹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재료를 다듬었다. 고기는 한 입 크기로 썰고 채소는 깨끗이 씻었다. 냄비에 육수를 내고 김치를 볶았다. 집 안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순자는 오랜만에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때우기 일쑤였는데 오늘은 달랐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12시가 되자 세탁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김민석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김민석은 세탁소 안을 둘러봤다. 오래된 세탁기들, 낡은 다림이 쌓인 옷가지들,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 봐요. 30년 넘었죠. 당신 아버지랑 함께 시작했어요. 순자는 김민석을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세탁소 뒤편에는 조그만 거실 겸 식당 공간이 있었다. 낡은 식탁 위에는 따끈한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변변치 않지만 앉아요.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김민석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서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입맛에 맞나 모르겠네요. 이런 집밥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민석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순자는 그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지 짐작이 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밥을 다 먹고 김민석이 설거지를 거들겠다고 했다. 순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순자가 설거지를 하면 김민석이 물기를 닦아 정리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겠어요.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요. 15년이나 혼자 살았으니까. 가족은 안 계세요?
친정 식구들은 다 지방에 계시고 자주 보지는 못해요. 다들 각자 바쁘게 사니까. 순자는 그릇을 행주로 닦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도 혼자 사나 봐요? 네.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철공소 근처에요. 요리는 하세요? 간단한 것만요. 대부분 사 먹거나 라면 끓여 먹거나.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몸 상해요. 제대로 먹어야지. 알아요. 그런데 혼자 먹는 밥은 만들기가 귀찮아서요. 순자는 그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똑같았으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순자가 차를 내왔다. 김민석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순자 씨, 제가 나타나서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죠. 당신 아버지가 숨긴 비밀이 있었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타나서 당신 아버지가 혼자 짊어진 짐을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김민석은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요. 당신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꾸곤 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죠. 그때마다 제가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는지. 김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아버지한테 짐이었던 거네요. 아니에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죠.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괴로웠던 거예요. 김민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후에야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박순자 씨, 이상한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가끔 이렇게 찾아뵈도 될까요?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반가웠다. 그래요. 자주 오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낫잖아요. 김민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김민석은 세탁소 일을 도와주었다. 고장난 세탁기를 고쳐주고 무거운 빨래 뭉치를 옮겨주었다. 순자는 그의 손길이 얼마나 능숙한지 놀랐다. 역시 철공소를 운영하는 사람답게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좋았다. 이 세탁기는 부품을 갈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부품 가져와서 교체해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새로 사려고요. 아니에요. 아직 쓸만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순자는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그냥 고맙다고 말했다. 저녁 무렵 김민석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순자는 그를 배웅하며 현관까지 나왔다. 조심히 들어가요.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김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올게요. 그가 떠나고 순자는 세탁소로 돌아왔다. 텅 빈 공간이 예전보다 덜 외롭게 느껴졌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정리를 시작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자꾸만 생각났다. 남편의 아들. 혼자 외롭게 살아온 사람. 순자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도 외로웠고 그도 외로웠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주 토요일 김민석은 약속대로 다시 왔다. 이번에는 세탁기 부품과 공구를 들고 왔다. 순자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세탁기를 고쳤다. 1시간쯤 지나자 세탁기가 새 것처럼 돌아갔다. 다 됐어요. 이제 한동안은 문제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점심을 먹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순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기분을 느꼈다. 김민석은 철공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힘든 일도 있지만 보람도 있다고 했다. 순자는 세탁소 이야기를 했다. 손님이 줄어들어 걱정이지만 그래도 이 일이 좋다고 했다. 언제부터 손님이 줄었어요? 한 5년 전부터요. 대형 세탁소들이 생기면서 힘드시겠네요. 힘들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제 인생인걸요. 김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박순자 씨,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움이라니?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거, 기계 수리나 뭐 그런 것들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당신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순자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럼 고맙게 부탁할게요. 그날 이후로 김민석은 매주 토요일마다 세탁소를 찾아왔다. 순자는 점심을 준비했고 김민석은 세탁소 곳곳을 고쳐주었다. 삐걱거리던 문, 새던 수도꼭지, 깨진 타일. 하나씩 고쳐지면서 세탁소는 조금씩 깨끗해졌다. 두 사람의 사이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다. 때로는 남편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각자의 일상을 공유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순자의 조카 정미가 예고 없이 세탁소를 찾아왔다. 그날도 김민석이 와 있었다. 정미는 김민석을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고모, 이분은 누구세요? 순자는 당황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응, 이분은. 김민석이 먼저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김민석? 고모한테 무슨 일로? 정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다. 순자가 말을 막았다. 정미야,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분은 그냥. 고모, 설마 이상한 사람 만나시는 건 아니죠? 김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조심히 가요. 김민석이 나가고 정미는 순자를 노려봤다. 고모, 대체 저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누군데요? 갑자기 나타나서 고모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다. 정미야, 그 사람은 당신 고모부의 아들이야. 정미의 눈이 커졌다. 네, 무슨 소리예요? 고모부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다. 남편의 과거, 김민석의 존재,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정미는 말없이 듣다가 결국 폭발했다. 고모,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뭐 노리고 나타난 거 뻔하잖아요. 아니야, 민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고모한테 잘해주면서. 분명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재산이라도 노리겠니? 이 낡은 세탁소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해, 정미야. 넌 그 사람을 모르잖아.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고모가 속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민은 화가 난 얼굴로 세탁소를 나갔다. 순자는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머리가 복잡했다. 정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김민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사람 뭐 노리고 나타난 거 뻔하잖아요. 혹시 정말 그럴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김민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주 토요일, 김민석은 평소처럼 세탁소를 찾아왔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웠다. 김민석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도시락 2개를 꺼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해 왔어요. 김밥이랑 유부초밥이에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네.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요. 두 사람은 세탁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순자의 눈이 커졌다. 어머, 맛있네요.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혼자 사시면서 이런 것도 만드시고 대단하세요. 김민석은 쑥스럽게 웃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정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식사를 마치고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순자 씨, 무슨 걱정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민석 씨, 혹시 제게 바라는 게 있나요? 김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바라는 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뭔가 제게 원하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김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정말요? 네. 전 그냥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순자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짓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조카가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민석 씨 보고 갔죠. 아, 그날 그분이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속는 거 아니냐고. 김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에야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해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만하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니까. 민석 씨는 화 안 나세요? 아니요. 오히려 박순자 씨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순자는 김민석의 성숙한 반응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가 계속 말했다. 박순자 씨, 만약 제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만 찾아올게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생각은 없어요. 아니에요.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다. 김민석이 놀란 표정을 짓자 순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에요. 그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민석 씨 만나는 게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김민석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박순자 씨 만나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건가 하고요.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김민석이 가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외할머니가 남기신 앨범이에요. 순자는 앨범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어린 김민석의 사진이 나왔다. 서너 살쯤 되어 보였다. 해맑게 웃는 모습이 남편을 닮았다. 귀엽네요. 이건 5살 때예요. 유치원 입학식 날이에요. 사진 속 김민석은 새 가방을 메고 있었다. 하지만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외할머니 혼자 찍어준 사진이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 나왔다. 역시 혼자였다. 운동회 사진, 소풍 사진, 졸업 사진. 모든 사진에 김민석은 혼자였다.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엄하셨지만 자상하셨어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죠. 본인 노후는 생각도 못하시고 저만 키우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김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주소를 숨긴 걸 후회한다고. 제가 아버지를 만났어야 했다고.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죠. 외할머니는 왜 숨기셨을까요? 아버지를 원망하셨대요. 딸을 잃은 슬픔에 손주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갔다. 모두가 피해자였던 것이다. 민석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를 용서했나요? 김민석은 잠시 생각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는 앨범을 덮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편지를 읽고 나서 완전히 용서했어요. 아버지도 평생 괴로워하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자는 김민석의 손을 잡았다. 민석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당신 아버지도 그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기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면. 김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저녁 순자는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미야, 나야. 네, 고모.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내가 걱정해 준 거 고마워. 하지만 민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고모.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하지만 그 사람 만나면서 알았어. 진심이라는 걸.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외로워서 온 거야. 나처럼. 전화기 너머로 정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고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만 조심하세요. 사람 마음은 변하니까. 알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다음 주 김민석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큰 상자를 들고 왔다. 이게 뭐예요? 선풍기예요. 여름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아니, 이런 걸 왜? 세탁소 안이 더울 것 같아서요. 이거 쓰시면 좀 나을 거예요. 순자는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미안했다. 자꾸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민석 씨, 나는 당신한테 해준 게 없는데.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자 씨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뭘 해줬는데요? 밥 같이 먹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아버지 얘기해주시고. 그게 저한테는 큰 선물이에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수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아갔다. 2번째 방문이었다. 이번에는 더 편안했다. 묘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민석이 잘 크지 않았어요? 착하고 성실해요.
순자가 묘비를 쓰다듬며 말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박순자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김민석도 묘비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여름이 다가왔다. 순자와 김민석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김민석은 어김없이 세탁소를 찾아왔다. 때로는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왔고, 때로는 세탁소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주었다. 순자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였다. 그것이 김민석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세탁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날씨가 더워 밖에 나와 바람을 쐬고 있었다. 김민석이 아이스크림 2개를 사왔다. 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한참 후 김민석이 입을 열었다. 박순자 씨,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는 김민석을 돌아봤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박순자 씨는 아버지의 아내셨고, 그럼 저는 박순자 씨한테 어떤 존재인가 싶어서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좋은 질문이었다. 자신도 가끔 헷갈렸으니까. 글쎄요. 처음엔 그냥 낯선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순자는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이제는 가족 같아요. 김민석의 눈이 커졌다. 가족이요? 네. 이상하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가족처럼 느껴져요. 김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박순자 씨를 만나면서 처음 느꼈어요. 어머니가 있다는 게 이런 건가 하고요. 순자는 김민석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요. 우리 가족하죠. 이상한 가족이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세탁소로 돌아갔다. 순자는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 잘랐다. 김민석과 마주 앉아 수박을 먹으며 TV를 봤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순자에게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온 편지였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다. 귀하의 세탁소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로 만료됩니다. 건물주께서 재계약을 거부하셨으며 퇴거 요청을 하셨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퇴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순자는 급히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저 박순자인데요. 편지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건물을 통째로 매각하기로 했어요. 새 주인이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라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한 달 안에 비워주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주저앉았다. 세탁소를 잃는다는 것. 그것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의미였다. 순자는 무너져 내렸다. 토요일 김민석이 왔을 때 순자는 울고 있었다. 김민석은 놀라서 달려왔다. 박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순자는 편지를 건넸다. 김민석은 편지를 읽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30년이나 장사하신 곳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많은데 새로 시작할 수도 없고
김민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순자 씨,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뭐요? 다른 곳에 세탁소를 차리는 거요. 제가 돈을 좀 모아뒀어요. 그걸로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건 민석 씨 돈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받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전 가족도 없고 쓸 곳도 없어요. 차라리 박순자 씨 도와드리는 게 제겐 더 의미 있어요. 하지만 박순자 씨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순자는 김민석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순자는 김민석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김민석도 순자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붙잡고 울었다. 다음 주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세탁소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보증금도 너무 비쌌고 위치도 별로였다. 순자는 점점 지쳐갔다. 민석 씨, 그냥 포기할까 봐요. 이렇게 고생시키기 미안해요. 아니에요. 꼭 찾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찾아봐요. 두 사람은 계속 발품을 팔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안산 쪽에서 괜찮은 자리를 발견했다. 김민석의 철공소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공단 지역이라 세탁소 수요도 많았다.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김민석이 말했다. 그런데 안산까지는 너무 멀지 않아요? 전 괜찮아요. 오히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건물을 둘러봤다. 낡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증금이 적당했다. 그럼 여기로 할까요? 네, 여기로 하죠. 계약을 마치고 두 사람은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김민석이 철공소 직원들을 데려와 함께 작업했다. 벽을 칠하고 바닥을 갈고 간판을 달았다. 순자도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다. 한 달간의 작업 끝에 새 세탁소가 완성되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간판에는 박순자 세탁소라고 적혀 있었다. 순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석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김민석도 뿌듯한 표정이었다. 개업 첫날 순자는 긴장하며 문을 열었다. 곧 첫 손님이 들어왔다. 공단 노동자였다. 작업복을 맡기러 온 것이었다. 그날 하루 동안 10명 넘는 손님이 찾아왔다. 순자는 오랜만에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자 김민석이 찾아왔다.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손님도 많이 오고 오랜만에 일하는 맛이 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제가 저녁 사줄게요. 개업 축하로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 갔다. 삼겹살을 시켜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 씨,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는요. 제가 더 감사하죠. 왜요? 박순자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혼자였던 제가 이제는 가족이 생겼잖아요. 순자는 김민석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우린 가족이에요. 이상한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새 세탁소는 예상보다 장사가 잘 됐다. 공단 노동자들이 단골이 되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주변 주민들도 찾아왔다. 순자는 매일 바쁘게 일했지만 행복했다.
무엇보다 김민석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김민석은 거의 매일 저녁 세탁소에 들렀다. 일이 끝나면 순자를 데리고 저녁을 먹었다. 때로는 자신의 철공소로 초대해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형님,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박순자 씨예요. 김민석의 직원들은 순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 그 유명하신 박순자 씨. 민석이가 매일 얘기하던데요. 아이고, 유명하긴요. 그냥 평범한 세탁소 주인인걸요. 민석이 그러던데요. 박순자 씨가 어머니 같다고요. 순자는 김민석을 돌아봤다.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맞아요.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직원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럼 우리도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어머니 환영합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준다는 것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어느 날 저녁 김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박순자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함께 사시는 게 어때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네, 함께 산다고요? 네. 박순자 씨는 세탁소 위층에 혼자 사시잖아요. 전 원룸에 혼자 살고요. 둘 다 외로운데 차라리 함께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순자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다. 물론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박순자 씨도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같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다. 사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무서웠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랬다. 김민석이 함께 있다면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았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김민석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우리 함께 살아요. 진짜 가족처럼. 일주일 후 김민석은 자신의 짐을 세탁소 위층으로 옮겼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옷가지와 이불, 그리고 책 몇 권. 순자는 그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게 다예요? 네. 전 원래 짐이 없어요. 방은 안쪽 작은 방 쓰세요. 거기가 더 조용해요. 감사합니다. 김민석은 짐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왔다. 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김민석은 식탁에 앉아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 평생 그리워하던 장면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봤다. 김민석이 설거지를 하고 순자가 차를 내왔다. 함께 차를 마시며 드라마를 봤다.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다. 박순자 씨,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자는 놀라서 김민석을 돌아봤다. 어머니라고요? 네. 저한테는 어머니 같으니까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불러줘요. 난 기뻐요. 김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자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다. 함께 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아침이면 김민석이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그가 만든 밥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민석아, 밥 맛있다. 정말요? 제가 만든 건데. 응.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는 남편 이야기를 해주었고 김민석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 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왜 안 오시나 했어요.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요. 많이 외로웠겠다. 네. 하지만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외할머니가 아버지 목까지 해주셨죠. 좋은 분이셨네. 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숨긴 걸 후회한다고. 제가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순자는 김민석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만났잖아. 어머니를. 김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겨울이 다가왔다. 어느 추운 날 순자가 감기에 걸렸다. 김민석은 회사도 쉬고 하루 종일 순자를 돌봤다. 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주고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었다. 민석아, 회사는 괜찮아?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미안해. 패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순자는 김민석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푹 쉬세요. 이틀 후 순자는 회복했다. 김민석이 정성껏 돌봐준 덕분이었다. 순자는 다시 세탁소 일을 시작했고 김민석도 철공소로 돌아갔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김민석에게 물었다. 민석아, 너 결혼 안 할 거야? 김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결혼요? 응. 나이도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왜? 결혼하고 싶지 않아? 김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하고 싶긴 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누가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요? 무슨 소리야? 넌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늦었어요. 이제는 어머니랑 사는 게 행복해요. 순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김민석을 바라봤다. 그래도 내 가정을 꾸려야지. 나는 나이 많으니까 언젠간 가게 될 거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김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어머니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어요. 순자는 김민석을 꼭 안아주었다. 알았어.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자. 봄이 다시 왔다. 순자와 김민석이 함께 산 지 1년이 되었다. 세탁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진짜 모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김민석이 제안했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 산소 다녀올까요? 그래, 좋지.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준비를 하고 용인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김민석이 운전을 하고 순자가 옆자리에 앉았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다. 순자가 좋아하는 노래였다. 이 노래, 당신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야. 그래요? 저도 좋아해요. 그럼 아버지 닮은 거네. 김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묘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묘비를 깨끗이 닦았다. 순자가 가져온 꽃을 놓고 김민석이 과일을 차렸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 묘비를 바라봤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민석이가 저 잘 돌봐줘요. 순자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김민석도 묘비에 손을 얹었다. 우리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순자가 계속 말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순자는 바람을 맞으며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잘했다.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묘를 나섰다.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식당에 들어가자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순자는 된장찌개를, 김민석은 비빔밥을 주문했다. 어머니, 요즘 세탁소는 어때요? 좋아. 손님도 꾸준히 오고, 덕분에 생활도 안정됐어. 다행이네요. 제 철공소도 잘 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직원 한 명 더 뽑으려고요. 그래. 그럼 더 바빠지겠네. 괜찮아요. 바쁜 게 좋아요. 일하는 맛이 나니까요. 음식이 나왔다. 두 사람은 맛있게 식사를 했다. 김민석이 물을 따라주고 순자가 반찬을 덜어주었다. 자연스러운 모자의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순자가 발을 헛디뎠다. 김민석이 재빨리 붙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미끄러울 뻔했네. 조심하세요. 천천히 가요. 김민석은 순자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순자는 아들의 팔에 의지하며 걸었다. 든든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다. 민석아, 네 어머니. 난 정말 행복해. 너를 만나서. 김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우릴 이어준 거야. 하늘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집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어머니,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사진? 네. 기념으로요. 김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다. 순자와 김민석이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행복한 모자의 모습이었다. 좋은 사진이네요. 이거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요. 그래, 그러자. 며칠 후 김민석은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었다. 거실벽에 걸었다. 순자는 액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진짜 모자 같네. 맞아요.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의 조카 정미가 찾아왔다. 오랜만이었다. 정미는 세탁소에 들어서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모, 여긴 언제 이사 오신 거예요? 아, 정미야. 작년에 이사 왔어. 원래 세탁소는 건물주가 팔아서. 그래요? 몰랐네요. 여기 괜찮네요. 정미는 세탁소를 둘러봤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석이 말하는 거야? 같이 살아. 네. 정미는 깜짝 놀랐다. 고모, 정말이요? 같이 산다고요? 응. 우리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 바로 그때 김민석이 들어왔다. 장을 보고 온 것이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손님이세요? 아, 민석아. 내 조카 정미야. 김민석은 정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정미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김민석은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저녁 준비할게요. 조카분도 같이 드시고 가세요. 정미는 순자를 돌아봤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고모, 진짜 저 사람이랑 잘 지내시는 거예요? 그럼, 민석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하지만, 정미야, 내 걱정은 고마워. 하지만 난 괜찮아. 오히려 행복해. 정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순자의 얼굴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다.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다. 그래요. 고모가 행복하시면 된 거죠. 저녁 시간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김민석이 준비한 저녁이었다.
김치찌개와 여러 반찬들. 정미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김민석을 관찰했다. 순자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진짜 아들 같았다. 식사 후 김민석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정미가 순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모, 제가 오해했나 봐요. 뭘?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네요. 고모한테 진심인 것 같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석이는 착한 아이야. 내 아들이야. 아들이요? 응.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들이야.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갔다. 고모, 행복하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 정미야. 걱정해줘서. 정미가 돌아가고 순자와 김민석은 거실에 앉았다. 김민석이 물었다. 조카분, 저 싫어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야. 처음엔 걱정했던 거지. 이제는 이해해. 다행이네요. 민석아, 너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김민석이 제안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설악산 단풍 구경 가요. 날씨도 좋고. 그래, 좋지. 주말 두 사람은 설악산으로 향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갔다. 단풍이 장관이었다. 순자는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다. 와, 정말 아름답다. 그죠? 여기 한번 오고 싶었어요. 같이 와서 더 좋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김민석이 순자의 팔을 잡아주었다. 길이 험한 곳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어머니, 천천히 가요. 응, 고마워. 정상에 도착하자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산 아래로 단풍 든 나무들이 보였다. 순자와 김민석은 나란히 서서 풍경을 감상했다. 민석아, 네 어머니, 우리 정말 행운아야. 서로를 만나서. 맞아요. 아버지가 준 선물이에요. 그래.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김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순자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늦었지만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산을 내려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산채 비빔밥과 된장찌개.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김민석이 예약한 펜션이었다. 깨끗하고 아늑했다. 어머니, 푹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출 보러 가요. 그래, 알았어.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일출을 보러 나갔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순자와 김민석은 손을 잡고 일출을 감상했다. 아름답다. 정말이요. 이런 걸 어머니랑 같이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나도야.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다. 김민석이 준비한 간단한 샌드위치와 커피. 맛있었다. 민석아, 너 요리 실력이 늘었네. 어머니한테 배웠으니까요. 그래도 잘해.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한테 해줘. 김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 어머니한테만 해드리면 돼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여행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행복한 추억이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김민석이 작은 트리를 사왔다.
어머니, 우리 집에도 트리 하나 놓아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함께 트리를 꾸몄다. 전구를 달고 장식을 걸었다. 완성된 트리가 반짝였다. 예쁘다. 그죠? 우리 집도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김민석이 케이크를 사왔다. 작지만 예쁜 케이크였다. 어머니, 생일은 아니지만 우리 케이크 먹어요. 그래, 좋아. 두 사람은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달콤했다. 민서가 소원 빌어. 소원이요? 응. 크리스마스니까. 김민석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순자도 함께 소원을 빌었다. 우리 민석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두 사람의 소원은 같았다.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민서가, 네 어머니, 난 정말 행복해.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김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전 여전히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네,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새해가 밝았다. 순자와 김민석은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 계획을 이야기했다. 올해는 더 자주 여행 가요, 어머니. 그래, 좋아. 어디 가고 싶어? 제주도는 어때요? 제주도? 좋지. 가자. 두 사람은 웃으며 새해 첫날을 보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와 김민석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순자가 김민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석아,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선물이야. 맞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모자였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했다. 늦게 만났지만 진심으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 민서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었다. 순자와 김민석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았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행복. 하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순자와 김민석이 증명한 것처럼